우리는 왜 수필을 쓰는가 이 김종환. 후줄근한 아저씨를 보고 응, 나구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오메, 아저씨가 바로 나란 말여. 그런데 어찌 그렇게 되어 불었소? 하고 거기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새롭게 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식이 시작되어야지요. 아까 과거의 나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었죠.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20살의 때를 거기에 두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두고 온 줄 알지만 두고 올 공간이 있어야지요. 존재란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과거란 온전히 현재에 있어요. 내 사상, 내 감정의 변천의 족적이 온전히 거기에 있어. 타임머신이란 불가능해. 왜? 가야 할 과거도 미래라는 시간이 따로 존재하는 공간은 없는 것이니까. 내가 쓴 작품을 봐. 그게 나라는 걸 아는 것.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작가라면 독자가 만나는 당신은 바로 작품 속에 있어요. 외화를 통해서 비로소 나를 봐. 못나고 늙어 후줄근한 외모가 진정한 내가 아니라면 그 내면의 나는 어떻게 생겼냐고? 내 사상이 무엇이냐고? 그것은 나의 내면의 외화인 나의 작품이 나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얘기합시다. 왜 쓰냐?가 아니라 왜 쓰이나? 제가 제시하는 첫 번째 답은 외화를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자기인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수필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 직접적이죠. 앤디 워홀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앤디 워홀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그냥 내 그림과 영화의 표면을 보고 나를 보라. 그러면 거기에 내가 있다. 진짜 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외화 속에 내가 있다. 그는 마릴린 먼로의 얼굴을 복사하듯 연작으로 그렸다. 워홀에게 진짜 마릴린 먼로는 저 유명한 여배우, 영화나 신문이나 잡지 속에서 만들어져 대중에게 각인된 이미지이죠. 피상적 이미지 뒤에 숨어있는 그의 진정한 모습? 이따위 것이 정말 있기나 할까요? 있다 하더라도 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가 아는 마릴린은 어차피 미디어의 산물이지요. 진짜 마릴린은 있는 그대로의 마릴린이 아니라 미디어에 의해 각색된 대로의 마릴린입니다. 먼로의 이미지 너머, 사진 너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가에겐 작품으로 말해지는 모습 말고는 다른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인식은 곧 자기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겔은 외화라 한다고 했어요. 왜 글을 써? 마려워서. 왜 마려워? 자기 실현하려고. 여러분의 작품이 여러분이 그리려는 것으로 바로 그려졌을 때 그게 여러분의 자기 실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시기에 심히 안 좋더라예요. 이게 뭐야? 이수태의 취중대오란 글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그러다 보면 어디매쯤에서 넘어가고 그러다 어느 순간 기똥찬 진리를 깨닫는 거야. 그래서 나중엔 괴발세발 적어놓고는 다음날 읽어봤더니 이건 깨달음은커녕 그저 너무나 평범한 거에 불과해요. 나는 이수태에게 반했어요. 대개의 사람들은 그런 걸 고백 안 해요. 끝내 대단한 걸 깨달았다고 우기지요. 누구든 작가라면 마음속에선 거창한 용을 꿈꾸기 마련이죠. 그래서 토하거나 싸지요. 그런데 토해놓고 보니 용은커녕 지렁이에 불과해요. 토한 당사자도 처음엔 용이 좀 이상해 보여. 그런데 보고 또 보니까 서서히 용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얼마 전 그 흐리멍텅하게 보인 것은 걸작이 내는 후광, 즉 아우라였다는 착각에 빠져. 내가 꿈으로 잉태해서 낳은 저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내 눈엔 분명히 용이야. 잡지에 글 내놓고 잡지 오면 자기 글만 100번도 읽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은 자기만 알아볼 용의 어머니이겠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요즘 비평이 주례사예요. 세계 강하게 하세요. 그도 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글이 지렁이라는 게 보이거든. 그런 지렁이와 함께 자기 글이 있으니까 그 용스러운 게 보이지 않고 묻혀버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누가 그거 용 아니고 지렁이라고 말하면 원수 되는 거지.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저놈은 좀 괜찮다고 해서 용을 용으로 볼 수 있겠지라고 기대했더니만 저놈도 눈이 삐었지. 뭐 지렁이라고? 야단이 납니다. 이제 우리는 정직하게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토룡이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 정직한 한마디가 당장은 그를 죽일지라도 결국은 그를 살리는 길일 겁니다. 그런데 수필계는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인격이란 너그러워야 한다고 그 지렁이를 보고 틀림없는 용이라고 사기를 쳐요. 서울에 오서 처음 수업을 열었을 때 모인 이들이 어디에도 뿌리 내리길 거부하는 낭인들이었습니다. 하평을 하는데 거기 모인 작가들이 평론가들보다 말을 더 잘해요. 번드르한 허나마나한 이야기지만 완전히 칭찬의 질이나 있더군요. 자기 깨짐의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자가 어디 작가입니까? 절망해서 몇 번 죽어보지 못한 작가가 어디 작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두들 다 죽어보았대. 바보야, 그렇게 죽은 것은 죽은 것도 아니야. 내 눈으로 그게 토룡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 때 비로소 죽은 거지요. 우리가 창작 과정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게 이런 것 아닌가요? 분명 용을 그렸는데 나온 것은 토룡뿐. 그렇다면 내가 가슴속에서 키웠던 것이 지렁이에 불과했었구나. 왜 내 가슴속에는 토룡만 사는 거야? 하며 가슴을 치는 경험이 있어야지요. 자기 실현이란 무엇일까요? 내 가슴속에 살고 있는 용을 용답게 그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가 명료화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게 토룡이었던 것이지요. 그 증거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목 보고 내용 맞추기. 수필이 답찾기 게임인가 봐. 그런데 그 답이라는 게 너무나 뻔해. 이 뻔한 말 하려고 그렇게 생폼을 다 잡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야. 그들이 성공했다는 낯설게 하기에 지랄 맞을 가벼움이요. 문제는 그런 사람일수록 오늘에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어떤 변화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엔 처음부터 용이 살고 있었을까? 용은 처음부터 용이 아니라 이무기가 변한 것이잖아. 누구나 처음엔 토룡으로 살다가 그게 미꾸라지로 변하고 그게 뱀으로 변하고 이무기로 변하고 드디어 그게 승천하면 용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토룡을 용으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실현입니다. 어떻게 키워? 담론을 통해서. 찬문학이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괴테와 파우스트의 괴테는 같은 사람인데도 틀려. 초기의 헤르만 헤세와 유리 알류히의 헤세는 틀려. 조정래의 태백산맥 한 권과 10권의 차이. 80년대 현대사나 역사철학 등 거대 담론의 발전 없었다면 태백산맥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작가도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자기 실현에 가장 적합한 장르가 수필 같습니다. 수필은 미래에 가장 적합한 장르입니다. 요즘은 각 대학마다 문예창작과가 있어 창작을 가르쳐. 문예창작과는 그의 신춘에 몇 명을 당선시키느냐에 목숨을 겁니다. 창작의 노하우를 가르친다는 것인데 우리 땐 서라벌 예대라는 게 있었지만 문학을 글쓰는 방법을 배워서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저도 수필 선생인데 동아문화센터에서 수업 때 일인데 사람들의 눈초리는 수필 창작 매뉴얼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누구의 문화생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흠모한 선생이 있으면 그분께 쓴 작품을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간단한 논평을 듣는 것. 그럴 때 선생은 흠모의 대상이면서 극복의 대상이지요. 바둑에서 이창호가 조훈현의 문화생.